밤새 몰아친 폭풍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새벽.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호화로운 별장. 그 고요함 속에서 강서연은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피로가 짙게 밴 어깨, 근육이 뜨거운 온도에 조금씩 이완되는 감각에 그녀는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였지만 실상 그녀는 실패한 작전의 책임을 지고 강제 휴직 상태였다. 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 욕실 안은 값비싼 아로마 오일 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떤 향기도 서연의 코끝에 맴도는 화약 냄새와 핏비린내의 잔상을 지워주지 못했다. 2달 전 부산항에서 벌어진 총격전. 눈앞에서 쓰러지던 동료의 마지막 모습이 수증기 위로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NIS 엘리트 요원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겁고 버겁게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집 안 어딘가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쿵 하고 무거운 것이 현관 쪽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서연의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완되었던 근육들이 강철처럼 긴장했고 감았던 눈이 번쩍 뜨였다. 빗소리나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침입자의 소리였다. 이 별장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서연은 소리 없이 욕조에서 빠져나왔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죽이며 그녀는 벽에 걸린 두꺼운 베스가운을 집어들었다. 젖은 몸을 급히 감싸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욕실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극도의 경계심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무기가 없었다. 휴가지에까지 업무를 끌고 오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이었다. 복도를 따라 질퍽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누군가 다급하게, 하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발소리는 무거웠고 불규칙했다. 부상자. 서연은 즉각 판단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정확히 욕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빛이 새어나가는 유일한 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욕실 문 옆 벽에 바싹 붙어 섰다. 숨을 죽인 채 침입자가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렸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활짝 열렸다.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거대한 실루엣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흠뻑 젖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문틀을 짚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등 뒤에서 비쳐 들어왔고 서연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남자는 욕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는 듯 했으나 곧 벽 쪽에 숨어 있던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놀라움과 살기가 동시에 스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의 팔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질 듯 위태로운 총구가 서연을 향했다. 움직이지 마. 남자의 목소리는 피와 피로에 잠겨 몹시 거칠었다. 그는 서연을 경계하며 욕실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 그 순간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비어있는 욕조 가장자리를 짚었다. 그의 다른 쪽 손은 자신의 복부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짙은 붉은색 피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남자의 손에 들린 총과 그의 상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다. 항복의 표시였지만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남자는 심각한 총상이었다. 복부, 그것도 동맥에 가까운 위치로 보였다. 저 정도 출혈이면 쇼크로 쓰러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야, 당신. 남자가 이를 악물고 물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과 몸에 겨우 걸쳐진 가운을 훑었다.
그는 이 외딴 별장의 여자가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이름은 권지혁. 암흑가에서 카이저라 불리는 남자. 인터폴과 NIS가 동시에 쫓고 있는 거물급 마피아 보스였다.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보다시피 목욕 중이었고요. 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떨리게 만들었다. 겁에 질린 민간인을 연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상처로 다시 향했다. 피가 쏟아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다. 남자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다. 빌어먹을 함정인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그저 운 나쁘게 현장에 있던 민간인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총구를 그녀에게 겨눴지만 이미 소나기에 힘이 풀리고 있었다. 구급상자 당장 가져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욕실 수납장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 부상 그냥 붕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납장 쪽으로 한 걸음 옮겼다. 권지혁의 총구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왔지만 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듯 벽에 등을 기댔다. 수증기와 피 냄새가 역겹게 뒤섞였다. 서연이 수납장을 여는 척하며 거울을 통해 그의 모습을 살폈다. 그의 복부를 짓누르고 있던 손이 잠시 떨어졌을 때 서연은 상처를 정확히 목격했다. 총알이 관통한 것이 아니라 밝혀 있었다. 그리고 상처 주변의 화상 흔적. 일반적인 9mm 파라벨럼탄이 아니었다. 특수 제작된 소위탄이거나 혹은 경찰 총상이 아니네요. 서연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말에 권지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뭐라고? 그가 으르렁거렸다. 민간인 여성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총을 고쳐 잡았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이나 군용제식 화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부에서 사용되는 탄종이군요. 당신 동료에게 배신당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권지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눈앞의 여자가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너 정체가 뭐야?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서연은 수납장에서 가장 큰 타월을 꺼내 그의 상처를 향해 던졌다. 우선 지혈부터 해요. 그러다 죽겠어.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권지혁은 반사적으로 타월을 받아 복부를 눌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권지혁이 반응하기도 전에 서연은 그의 손목 관절을 꺾고 총을 빼앗았다. 악,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즉시 총을 집어들고 안전장치를 확인한 뒤 그에게서 몇 걸음 물러났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초 만에 일어났다. 권지혁은 부상당한 몸으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노려보았다. 내년, 대체. 그는 피를 토해내며 말했다. 서연은 차가운 총구를 그에게 겨눈 채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오는 격렬한 움직임에 조금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카이저 권지혁.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경찰이 아니라는 것도 알죠. 서연의 목소리는 욕실의 차가운 타일처럼 울렸다.
선택해요. 여기서 과다출혈로 죽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고 치료를 받든가.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봤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단순히 나쁜 민간인을 만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덫에 걸린 늑대였고 눈앞의 여자는 덫을 놓은 사냥꾼이거나 혹은 또 다른 포식자였다. 서연은 그의 총을 확인했다. 이탈리아제 베레타, 그가 애용한다는 정보와 일치했다. 그녀는 탄창을 분리해 주머니에 넣고 약실을 비운 뒤 총을 세면대 위에 올려두었다. 거실로 나가요. 여기서 죽으면 치우기 곤란하니까. 그녀는 구급상자를 챙겨 들고 먼저 욕실 문을 나섰다. 권지혁은 신음하며 피로 젖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거실에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이 권지혁의 피로 젖어들었다. 강서연은 그를 가장 가까운 흰색 리넨 소파로 거칠게 밀쳤다. 그가 신음하며 쓰러지듯 앉아 핏자국이 순식간에 고급스러운 천을 물들였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소파 앞 유리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의 젖은 재킷을 찢듯이 벗겨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넝마 조각이 되었다. 젠장. 손길이 거칠군. 권지혁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은 흉흉하게 빛내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의 셔츠마저 찢어내고 상처를 노출시켰다. 예상대로였다. 총알이 90 방향 복부를 비스듬히 뚫고 들어가 안쪽에 박혀 있었다. 상처 주변에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이걸로 맞았군. 서연이 구급상자에서 의료용 가위를 꺼내며 말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탄두에 변형을 가했어. 당신 부하들이 자주 쓰는 방식 아닌가? 내분인가? 아니면 사냥당한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소독용 알코올을 거즈에 듬뿍 적셔 상처 주변을 닦아냈다. 권지혁은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내년이야말로 정체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NIS? 아니면 경찰 특수팀? 이런 외딴 곳에 숨어 있는 년이 평범한 의사는 아닐 테고. 그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베레타 권총,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탄창을 훑었다. 지금은 당신 의사야. 질문은 내가 하지. 서연은 핀셋과 메스를 알코올 솜으로 닦으며 대꾸했다. 그녀는 마취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작게 혀를 찼다. 아플 거야. 소리 질러도 좋지만 혀 깨물지 마. 그녀는 경고와 동시에 핀셋을 상처 안으로 밀어 넣었다. 권지혁의 거대한 몸이 소파 위에서 활처럼 휘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억눌린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손길로 상처 안을 탐색했다. 피와 살이 뒤엉킨 감각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누가 쐈지? 이름. 권지혁은 고통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노려봤다. 말하면 살려줄 건가? 그는 간신히 말했다. 지금 내 상처를 후벼 파는 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고문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지. 고문이었다면 상처를 찢었을 거야.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핀셋의 각도를 틀었다. 말해, 시간이 없어. 이 탄환 안에 파편이 남아있으면 괴사가 시작돼. 그럼 당신은 여기서 죽어. 난 시체 치우는 게 싫고
그녀의 눈은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금속이 뼈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권지혁의 어깨 근육이 경련했다.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박태구, 바이퍼스 놈들이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뱉었다. 그 개자식들이 함정을 팠어. 서연의 손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박태구, 그리고 바이퍼스. 그 이름은 서연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다. 2달 전 부산항에서 그녀의 팀을 괴멸시킨 작전. 그 작전의 배후에서 자금과 무기를 댄 의문의 조직이 바로 바이퍼스였다. NIS는 그들의 실체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다시 손을 움직였다. 바이퍼스가 왜 당신을 구역 다툼인가? 그녀는 일부러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핀셋으로 탄두의 파편 조각을 잡아챘다. 탕 하고 피 묻은 금속 조각이 유리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권지혁은 탈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구역. 권지혁은 고통 속에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시시한 것 때문이 아니야. 그놈들은 더 큰 걸 원해. 내 모든 걸 삼키려고 해. 그는 복부를 움켜쥐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가만히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서연은 소독약으로 상처를 다시 헹궈냈다. 권지혁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이제 그에게 저항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능숙하게 봉합 바늘에 실을 꿰었다. 더 큰 거라면 바이퍼스는 그냥 양아치 집단이 아니야. 그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겠지. 권지혁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 부산항, 그때 있었나? 그가 불쑥 물었다. 서연의 바느질하던 손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봉합을 계속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권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랬군. 그래서 내 상처를 보고 단번에 알아본 거였어. 우린 같은 놈들을 쫓고 있었던 건가. 그는 상황의 아이러니함에 실소했다. 마피아 보스와 NIS 요원이라. 바이퍼스 뒤에 누가 있지? 서연이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협박이 아닌 거래를 제안하는 듯했다. 당신이 가진 정보와 내 기술 교환하죠.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가고 나는 그놈들을 잡아. 권지혁은 피 묻은 입술을 핥았다. 최민환, 중앙지검 부장검사.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새끼가 바이퍼스의 주인이야. 내 조직을 통째로 먹어치우고 자금 세탁 루트로 쓰려 하고 있어. 난 그걸 거절했고. 최민환,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팀이 무리하게 부산항 작전을 감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인물. 작전 실패 후 모든 책임을 현장 요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간 바로 그 남자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거즈로 상처를 덮고 붕대를 감았다. 거칠었지만 완벽한 응급처치였다. 당신은 최민환의 비리를 증명할 뭔가를 가지고 있겠지. 그것 때문에 표적이 된 거고. 그녀는 구급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권지혁은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쏟아지던 비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그놈들, 내가 여기 온 걸 알까? 그가 물었다. 당연히 알겠지.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욕실로가 손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 당신이 흘린 피가 숲속의 길을 만들었을 테니까. 박태구는 사냥개 같은 놈이야. 이 빗속에서도 냄새를 맡을걸.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피로 얼룩진 베스 가운.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 그녀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권지혁은 소파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항생제와 진통제야, 먹어. 그녀가 물과 함께 약을 건넸다. 권지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약을 받아들었지만 망설임 없이 삼켰다. 그는 지금 그녀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쩔 거지, 요원 나으리. 날 그놈들에게 넘길 건가? 아니면 약속대로 날 살릴 건가? 서연은 테이블에서 그의 베레타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탄창을 다시 결합하고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철컥 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거실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권총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 박태구가 병력을 이끌고 오기 전에. 서연이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정보가 쓸모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쓸모가 있다면 난 당신을 이용할 거야. 최민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권지혁이 비웃었다. 좋아. 어디 한번 이용해봐. 하지만 권지혁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고 끝나진 않아. 그의 눈이 다시금 맹수의 광기를 되찾았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일단 일어나. 이 별장에 지하 차고에 차가 있어. 날이 밝기 전에 움직여야 해. 서연은 주방으로 가 비상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일어나, 꾸물거릴 시간 없어. 강서연이 응급처치가 끝난 구급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젖은 베스가운 위에 방수 기능이 있는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별장에 숨겨둔 그녀의 개인 장비였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폭풍우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권지혁은 소파에서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진통제 덕분에 최악의 고통은 가셨지만 옆구리는 여전히 불에 댄 듯 하는 통증을 내뿜고 있었다. 차고는 어느 쪽이지? 그는 봉합된 상처 부위를 손으로 감싸주며 피로 축축해진 소파를 힐끗 보았다. 주방을 통해서 지하로 연결돼 그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을 가로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여러 개가 별장의 전면 유리를 통째로 비췄다. 눈이 멀 듯한 빛과 함께 4대의 검은색 SUV 차량이 굉음을 내며 자갈 깔린 앞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젠장, 늦었군. 권지혁이 이를 갈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차량을 엄폐물 삼아 포위망을 구축했다. 박태구, 저 개자식이 직접 왔어. 그는 차들 중 가장 앞에 선 거구의 사내를 알아보았다. 박태구는 차량 보닛 위에 한 발을 올리고 서서 확성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보스, 그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얌전히 나오시죠. 그럼 옆에 그 여자는 곱게 죽여드리겠습니다.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숫자가 너무 많아. 최소 12명 이상이야. 서연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팔을 잡아 끌고 주방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야. 그녀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 있던 베레타 권총을 꺼내 그에게 던졌다. 총, 쓸 수 있겠어? 권지혁은 비틀거리며 총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소나기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는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을 확인했다. 이 정도 상처로 방아쇠 하나 못 당길 것 같나? 그는 주방의 거대한 아일랜드 식탁 뒤에 몸을 숨기며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별장 내부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외부의 서치라이트 불빛만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간헐적으로 실내를 비출 뿐이었다. 놈들은 현관과 거실 양쪽 테라스 창문, 세 방향으로 동시에 진입할 거다. 시간을 벌어야 해. 퍼퍼퍼펑.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의 강화 유리가 무차별적인 총탄 세례에 박살이 났다. 총알이 값비싼 가구와 벽을 뚫고 파편을 튀겼다. 들어가. 놈을 찾아. 밖에서 박태구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세 명의 그림자가 깨진 테라스 창문을 통해 굴러 들어왔다. 서연은 이미 주방 입구에 두꺼운 벽 뒤에 몸을 숨긴 상태였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손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했다. 그녀는 총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주방 조리대 위에 있던 무거운 스테인리스 냄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침입자 중 한 명이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주방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냄비를 방패처럼 휘둘러 남자의 소총을 쳐냈고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목을 가격했다. 컥. 남자가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자 서연은 그의 K1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이쪽이다. 거실에 있던 다른 두 명이 소리를 듣고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권지혁이 그들보다 빨랐다. 그는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폭발적인 힘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뛰어넘었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거구의 몸 자체를 무기로 사용했다. 권지혁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을 덮쳐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리고는 쓰러진 남자의 머리를 잡아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처박았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는 즉시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당황하여 총을 난사했지만 어둠 속의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서연은 그 소란을 틈타 정확하게 한 발을 쐈다. 짧은 총성과 함께 남자의 비명이 울리고 곧 잠잠해졌다. 서연은 K1 소총의 안전장치를 걸며 권지혁을 바라봤다. 효율적이네. 하지만 너무 요란해. 그녀는 그의 무자비한 방식에 혀를 내둘렀다. 시끄러워야 겁을 먹지. 권지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옆구리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젠장, 놈들이 더 몰려오고 있어.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더 많은 발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다. 착오로 서연이 앞장서며 복도를 향해 달렸다. 그들은 집의 중앙 복도를 가로질러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는 총알이 벽을 뚫고 날아왔다. 왼쪽, 서연이 외치며 모퉁이를 돌자마자 복도 끝에서 달려오던 두 명의 적과 마주쳤다. 두두두. 서연은 망설임 없이 짧은 점사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사격술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뒤를 엄호하며 밀려오는 고통에 신음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그 어떤 해결사나 경호원보다도 지금 입에 스가온 차림의 여자가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훈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계단이다. 그들이 마침내 지하로 통하는 육중한 철제문을 열었을 때 아래쪽에서도 총구가 불을 뿜었다. 이미 차고를 점령한 놈들이었다. 총알이 문틀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굴려 계단 입구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로 숨었다. 그들은 위아래로 완벽하게 갇혔다. 빌어먹을. 권지혁이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욕설을 뱉었다. 여기서 끝인가.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과 빗물이 뒤엉켜 흘러내렸다. 위에서는 박태구의 본대가, 아래에서는 차고를 지키던 놈들이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신호탄을 꺼냈다. 내가 저 아래놈들의 시야를 가릴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처리할 수 있겠어? 그녀가 권지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피로 물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면 떡을 치지. 그가 베레타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연은 신호탄의 안전핀을 뽑아 계단 아래의 어둠 속으로 힘껏 던졌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좁은 계단 통로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붉은 빛과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으악, 내 눈 아래층에서 당황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K1 소총을 계단 아래로 겨냥해 어무 사격을 퍼부었다. 지금이야. 권지혁이 포효하며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붉은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향해 몸을 날렸다. 총성 두어 발과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짧은 비명이 연달아 울렸다. 잠시 후 붉은 연기 속에서 권지혁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정리. 됐어. 가자. 그의 얼굴은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를 따라 차고로 뛰어내렸다. 지하 차고는 넓었고 이미 3명의 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권지혁의 솜씨였다. 차고 안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와 방탄 개조가 된 육중한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저 SUV로 방탄이야. 권지혁이 리모컨 키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서연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소총을 뒤쪽 계단을 향해 겨눴다. 권지혁은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SUV는 굉음을 내며 차고 셔터를 향해 돌진했다. 쾅! 육중한 철제 셔터가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밖으로 튕겨나갔다. 차가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뛰쳐나오자 박태구와 그의 부하들이 경악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알이 방탄 유리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지만 차체는 끄떡없었다. 잡아. 저 개자식들 당장 잡아. 박태구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권지혁은 핸들을 격렬하게 꺾어 그들을 가로막으려던 차량 한 대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서연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들을 쫓는 가장 가까운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정확하게 2발을 쐈다. 끼익! 차량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빗길에 미끄러져 별장 기둥을 들이박았다. SUV는 산길을 따라 맹렬한 속도로 질주했다. 뒤에서 몇 대의 차량이 더 맹렬하게 쫓아왔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 그리고 권지혁의 난폭하지만 숙련된 운전 실력이 그들을 따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참을 미친 듯이 달린 후 그들은 마침내 별장의 영역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국도로 접어들었다. 백미러로 보이던 추격 차량의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차 안에는 2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유리를 광적으로 긁어대는 와이퍼 소리만이 가득했다. 일단 따돌렸군. 권지혁이 피로 물든 입가를 닦아내며 말했다. 그의 옆구리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 운전석 시트가 빠르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극도의 긴장과 고통으로 거의 탈진 상태였다. 서연은 K1 소총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직 우린 그냥 울타리가 더 넓은 감옥으로 탈출한 것뿐이야. 그녀의 시선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어두운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최민환과 박태구라는 거대한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도시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했다. 폭우를 뚫고 질주하던 SUV 차량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강서연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수킬로미터 뒤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추격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권지혁은 운전대에 기댄 채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호흡은 얕고 거칠었으며 새로 감싼 붕대 위로도 붉은 피가 다시 배어나오고 있었다. 어디로 가지? 이 상태로 병원에 갈 순 없어. 서연이 K1 소총을 조수석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는 지금 심각한 저혈량 쇼크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송도, 신도시 쪽으로 가. 권지혁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비게이션에 H타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다.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녀는 권지혁을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거대한 몸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는 다시 빗속을 뚫고 인천대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송도의 마천루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지고 있었다. H타워는 외관상 평범한 최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서연은 권지혁의 지시에 따라 지하 4층 가장 구석진 곳의 전용 주차 구역으로 차를 몰았다. 삼엄한 보안 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차단기를 열었다. 이곳은 그의 수많은 은신처 중 하나였다. 서연은 권지혁을 부축하여 비상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펜트하우스 층에서 내리자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통과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는 별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금속으로 이루어진 극도로 미니멀한 공간. 하지만 곳곳에 최고급 보안 장비와 통신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왼쪽, 침실, 욕실에 의료 키트가 있어 권지혁이 중얼거리며 그녀의 어깨에 쓰러지듯 기댔다. 서연은 그를 침대에 거의 내던지듯 눕혔다. 그리고 즉시 욕실로 달려갔다. 대형 거울 뒤에 숨겨진 수납장에는 어지간한 병원 응급실 수준의 전문 의료 장비와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침실로 돌아왔다. 권지혁은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시 열어야겠어. 아까 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꿰맨 게 터졌어. 파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조명 스탠드를 끌어와 상처 부위를 비추고는 망설임 없이 붕대를 풀고 봉합 부위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젠장,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권지혁이 고통과 탄력감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에 대꾸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국소 마취 주사액을 찾아 그의 상처 주변에 주입했다. 움직이지 마. 이번엔 정말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손놀림은 병원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냉정했다. 1시간 가까이 사투가 벌어졌다. 서연은 상처 깊숙이 박혀 있던 미세한 금속 파편 2조각을 더 찾아냈다. 그것들이 내부 장기를 계속 자극하며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손상된 혈관을 지지고 다시 한번 상처를 꼼꼼하게 봉합했다. 링거대에 항생제와 수액을 걸어 그의 팔에 꽂을 때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서연은 피로 범벅이 된 장갑을 벗어 던지고 욕실에서 손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던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검은색하고 바지와 타이트한 긴팔 티셔츠, 완벽한 작전 복장이었다. 그녀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권지혁은 수액 덕분인지 조금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다시금 특유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목숨을 2번이나 빚졌군, 요원 나으리.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정보로 갚아. 서연이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베레타가 들려 있었다. 박태구는 당신의 부하였어. 그렇지? 그런 놈이 당신을 칠 배짱이 있을 리가 없어. 누가 뒤에 있지? 바이퍼스를 움직이는 진짜 몸통이 누구야? 권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2번이나 끌어올린 여자. NIS 요원이라는 신분을 알면서도 자신을 경찰에 넘기지 않은 여자. 그는 지금 도박을 해야 했다. 당신도 그 이름을 알 텐데.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당신도 나만큼이나 그놈을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름을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권지혁은 피식 웃었다. 최민환, 그 이름이 뱉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다는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나으리.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뇌리를 스치는 것은 2달 전 부산항의 비릿한 바다 냄새와 빗소리, 그리고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쓰러지던 동료의 얼굴이었다. 무리한 작전 강행을 명령했던 지휘관. 작전 실패 후 모든 책임을 현장팀에 떠넘기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갔던 남자. 최민환이었다. 부산항. 서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그 작전.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최민환이 우릴 미끼로 던진 거였어. 그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바이퍼스 놈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팀을 제물로 바친 거였군. 권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빙고. 최민환은 내 조직을 원했어. 내 국제 밀수 루트와 자금 세탁망을 통째로 삼키려 했지. 내가 거절하자 그는 플랜 B를 가동했어. 박태구를 앞세운 바이퍼스 놈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를 제거하려 한 거야. 부산항 작전은 그 예행 연습이었지. 최민환은 당신들 NIS를 이용해서 바이퍼스의 경쟁 조직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 셈이야.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가 갈렸다. 동료들의 죽음이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사슬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어떻게 검사 자리에 앉아서 권력이 있으니까. 권지혁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놈도 실수를 했지. 내가 순순히 죽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자기 목을 조를 증거를 갖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야. 서연의 시선이 번뜩였다. 증거? 무슨 증거? 이것이 바로 NIS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최민환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디지털 장부. 권지혁이 미소를 지었다. 고통 속에서도 승자의 미소였다. 그놈이 내게서 조직을 빼앗으려 할 때부터 난 모든 걸 기록했어. 그놈과의 모든 통화, 모든 거래 내역, 그놈이 직접 지시한 명령들까지 전부 다. 2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대한민국 최악의 마피아 보스와 모든 것을 잃은 엘리트 NIS 요원. 그들은 이제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 장부 어디 있지?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당신을 살려준 값으로 그걸 내놔. 그럼 내가 최민환을 잡겠어. 이건 내 동료들을 위한 복수이기도 해. 권지혁은 그녀의 불타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날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기꺼이 보여주지.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일단은 임시 동맹이다. 강서연 요원. 서연은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악마와의 거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피 묻은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최민환이 무너지는 날 당신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지. 권지혁이 비릿하게 웃었다. 일단 지금은 저 바깥에 깔려 있을 사냥개들부터 처리해야 하니까. 창밖의 거대한 도시는 이제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냥터가 되어 있었다. H타워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성체와도 같았다. 강서연은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송도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액을 맞으며 겨우 정신을 차린 권지혁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들의 임시 동맹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아슬아슬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동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 명은 법을 집행하는 요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법이 쫓는 마피아 보스였다. 뉴스는 조용해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원도 산장의 총격전은 물론이고 당신의 생사조차 언급되지 않아. 최민환이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닌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권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그놈의 방식이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 하지만 그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존재하지. 그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노려보았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차례야. 그 장부 어떻게 할 거지?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 장부를 언론에 터뜨리는 건 하책이야. 최민환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야.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당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언론의 눈을 돌리겠지. 그를 잡으려면 현행범으로 만들어야 해.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장부를 미끼로 쓸 거야. 미끼?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목숨이 걸린 증거를 가지고 도박을 하겠다고?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일으키려 했었지만 옆구리의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최민환은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거다. 박태구가 놓쳤으니 그는 지금 미친 개처럼 날 찾고 있어. 그래서 더 완벽한 미끼가 되는 거야.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있던 최첨단 보안 콘솔로 다가갔다. 그녀는 NIS의 내부망이 아닌 완전히 암호화된 별도의 위성통신 라인을 찾았다. 권지혁의 은신처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NIS에 아직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한 명 있어. 그녀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보안 채널을 열었다. 암호화된 음성 변조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팀장, 나 강서연이야.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진우 팀장. 그는 부산항 작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또 다른 팀원이자 서연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상사였다. 강요원, 지금 어디야? 상부에선 당신이 무단 이탈한 걸로 처리했어. 당장 복귀. 부산항 작전, 함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민환 부장검사, 그놈이 우릴 미끼로 던졌습니다. 바이퍼스와 한패였어요. 우리 팀, 그놈 손에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증거는? 김진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도 최민환을 단번에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없어. 그걸 손에 넣기 위한 작전을 승인해 주십시오. 서연은 권지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김진우가 아무리 그녀를 믿는다 해도 현상 수배 중인 마피아 보스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정보원이 있습니다. 최민환에게 배신당한 내부자입니다. 그가 장부를 넘기는 조건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는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최민환을 잡기 위한 비공식 작전인가?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만약 실패하면 우린 조직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아니, 그 전에 제거되겠지. 그래서 팀장님이 필요합니다. 최민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그리고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진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다. 좌표 찍어. 30분 내로 이동하지. 만나서 얘기해. 통화가 끊겼다. 서연은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내 동료가 올 거야. 당신의 존재는 일단 숨겨야겠어. 권지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내 집이지만 지금은 당신이 감독이니.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 내 증거는 내 생명줄이야. 그 누구에게도 공짜로 넘길 생각 없어. 심지어 당신의 정의로운 동료에게도. 그의 눈빛은 거래를 앞둔 사업가의 그것처럼 냉철했다. 30분 후 김진우 팀장이 은신처에 도착했다. 그는 서연의 멀쩡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일단 살아있어서 다행이군. 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설명해. 그 내부자는 어디 있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서연은 태블릿 PC를 켜고 그녀가 구상한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민환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을 짜야 합니다. 정보원이 장부를 제3자에게, 예를 들어 일본 야쿠자나 중국 삼합회 같은 해외 조직에 넘기려 한다는 정보를 흘릴 겁니다. 김진우의 눈이 빛났다. 최민환은 그 장부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겠지. 자신의 비리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 청와대도 그를 감싸줄 수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그는 박태구를 보낼 겁니다. 장부를 회수하고 정보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지만 최민환은 박태구를 완전히 믿지 않아요. 그 중요한 증거를 다루는 일에 그는 분명히 직접 현장에 나타나거나 최소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겁니다. 서연은 위성 지도를 띄웠다. 인천항 제7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다. 거래 장소는 여기입니다. 밤 12시. 컨테이너가 복잡하게 쌓여 있어 매복과 저격에 용이하고 도주로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뉩니다. 제가 정보원과 함께 미끼가 되어 박태구와 VI 펄스를 상대합니다. 너무 위험해. 당신 혼자서. 김진우가 반박했다. 팀장님은 외곽에서 저격 및 지원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서연이 지도의 한 지점을 확대했다. 야적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인근의 폐창고였다. 최민환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박태구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자는 권지혁이 침실문에 기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김진우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권지혁, 카이저, 김진우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뽑아들었다. 강서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마피아 보스랑 한패가 된. 진정하십시오, 팀장님. 서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내부자이자 최민환을 잡을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권지혁의 상처를 가리켰다. 박태구에게 당했습니다. 최민환의 명령이었죠. 김진우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노련한 요원이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재조립했다. 그래서 마피아 보스를 미끼로 쓰고 다른 마피아를 잡고 그 뒤에 있는 검사까지 잡겠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최민환을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난 박태구 그 개자식의 머리에 직접 총알을 박아 넣어야겠어.
이건 거래야. 요원 나으리들. 정의가 아니라 복수지. 팽팽한 긴장감이 세 사람을 감쌌다. 김진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그의 모든 신념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산항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다. 좋아. 김진우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총을 집어넣었다. 작전명은 심판의 날이다. 하지만 권지혁, 당신이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당신을 쏠 거야. 최민환보다 먼저. 공평하군. 권지혁이 피식 웃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은 적이었지만 더 큰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배를 탔다. 서연은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정의를 위해, 한 명은 복수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작전은 24시간 후로 잡혔다. 김진우는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원들을 소집하기 위해 떠났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서연과 권지혁 두 사람만 남았다. 그들은 말없이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일 밤 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자정의 인천항 제7 컨테이너 야적장.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에 녹슨 쇠 냄새가 섞여들었다. 하늘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짙은 먹구름에 가려져 야적장을 밝히는 것은 오직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강서연은 4층 높이로 쌓인 컨테이너 더미의 가장 높은 곳, 두 개의 컨테이너가 만든 좁은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K1 소총의 조준경을 통해 야적장 중앙의 공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김진우 팀장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격 지점 확보, 크레인 3번, 언제든 신호만 줘. 강요원, 정말 저자를 믿을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지혁에 대한 의구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준경에 초점을 맞췄다. 야적장 중앙의 유일한 불빛 아래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H타워에서 입은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방탄복을 껴입고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진통제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창백한 안색은 그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에는 최민환이 그토록 원하는 디지털 장부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물론 그것은 미끼였다. 마침내 어둠을 찢고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세 대의 검은색 SUV 차량이 미끄러지듯 공터로 들어섰다. 차량들은 권지혁을 반원형으로 둘러싸며 멈춰섰고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그를 비췄다. 눈이 부신 불빛 속에서 차량 문이 열리고 10명이 넘는 바이퍼스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중무장 상태였다. 가운데 차량에서 박태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권지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과장되게 박수를 쳤다. 이야, 이게 누굽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우리 보스 아니십니까? 바퀴벌레보다 질긴 생명력이십니다. 그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노골적인 살기가 가득했다. 권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약속한 물건이다. 그가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았다. 최민아는 어디 있지? 그놈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 그리고 내 안전한 퇴로, 그게 조건이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박태구는 코웃음을 쳤다. 퇴로, 아, 물론 준비했죠. 그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일제히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최 검사님께서 특별히 깔끔한 마무리를 선호하셔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보스. 박태구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가방 가져와. 그리고 저놈은
벌집으로 만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서연의 날카로운 명령이 이어피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탕! 하는 찢어지는 듯한 총성이 야적장을 갈랐다. 권지혁에게 가장 먼저 접근하던 조직원의 머리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김진우의 저격이었다. 권지혁은 동시에 바닥을 굴러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매복이다. 쏴. 박태구가 고함을 질렀다. 야적장은 순식간에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과 굉음으로 가득 찼다. 바이퍼스 조직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차량과 컨테이너를 엄폐물 삼아 응사를 시작했다. 서연은 즉시 조준경에 들어오는 두 번째 타깃을 향해 짧은 점사를 가했다. 그녀의 총알은 정확하게 적의 가슴을 꿰뚫었다. 우측 두 놈, 우측 컨테이너 라인으로 이동 중. 김진우가 무전으로 위치를 알렸다. 서연은 즉시 사격 지점을 변경, 그들의 이동 경로를 향해 엄호 사격을 퍼부었다. 그녀는 이 미로 같은 컨테이너 야적장의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한편 권지혁은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총을 쏘며 다가오는 박태구를 상대하고 있었다. 이 배신자 새끼. 박태구가 샷건을 난사하며 포효했다. 샷건의 총알이 컨테이너 벽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권지혁은 고통을 잊은 듯 컨테이너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박태구를 향해 베레타를 격발했다. 탕, 탕. 두 발의 총알이 박태구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쳤다. 크악. 박태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이 정도 부상으로 죽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일어나 권지혁을 향해 돌진했다. 두거구는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이것은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보스와 그 자리를 차지하려던 부하의 처절한 사투였다. 권지혁은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수심 하나로 버티며 박태구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박태구 역시 그의 상처 입은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하지만 서연의 관심은 그들의 싸움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최민환이었다. 그녀는 총격전의 혼란을 틈타 컨테이너 더미에서 내려와 미리 계획한 대로 야적장 외곽의 폐창고를 향해 소리 없이 달렸다. 김진우와 그의 소규모 백업팀이 바이퍼스 조직원들의 화력을 유인하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폐창고 2층. 최민화는 방탄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총격전을 지켜보며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전부 죽여. 당장 그놈들을 다 죽이고 장부를 가져와. 박태구, 이 무능한 새끼. 그는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다급하게 서류 가방을 챙겨 달아나려 할 때였다. 어디 가십니까, 최민환 부장검사님.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최민환이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총구가 그를 겨누고 있는 강서연이 서 있었다. 강서연? 네가 어떻게, 넌. 최민환은 유령이라도 본 듯 말을 더듬었다.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으며 검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흉내냈다. 이게 무슨 짓이지? 현직 검사를 상대로 총을 겨눠? 지금이라도 총 내리면 부산항에서 죽은 내 동료들, 그들도 당신에게 자비를 구걸했을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그들을 미끼로 썼어. VI 펄스를 키우기 위한 제물로. 그렇지? 최민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 있어? 감히 나를.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김진우 팀장과 2명의 NIS 요원이 들이닥쳤다. 김진우의 손에는 작동 중인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증거라면
방금 그 전화 통화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살인교사. 그렇지. 최 검사.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최민환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소형 권총을 뽑아 서연을 향해 겨눴다. 다 같이 죽자. 이년아.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한 발은 최민환의 손목을 노린 서연의 K1 소총에서, 다른 한 발은 어느새 창고 입구까지 다가온 권지혁의 베레타에서 발사되었다. 권지혁의 총알은 최민환의 어깨를 꿰뚫었다. 크아악. 최민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은 즉시 다가가 그의 손에서 떨어진 권총을 걷어차고 그의 몸을 찍어 눌렀다.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권지혁이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박태구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거의 탈진 상태였다. 서연은 차가운 수갑을 최민환의 손목에 채웠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최민환, 당신을 직권남용, 살인교사, 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야적장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묻혔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호하게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인천항 제7 야적장은 순식간에 법 집행의 무대로 변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찰차와 NIS의 검은색 작전 차량들이 현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강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최민환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때 대한민국 검찰을 상징했던 남자는 이제 부서진 창고 바닥에서 비참하게 신음하는 범죄자에 불과했다. 김진우 팀장이 현장을 지휘하며 NIS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민환을 즉각 이송해 특수격리시설로 옮긴다. 그 어떤 언론 접촉도 불허한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강요원,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시선은 김 팀장 넘어 창고 입구의 그림자에 기대어 선 권지혁에게 향했다. 그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이 모든 소란을 마치 연극처럼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저들은 권지혁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무장한 그를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거나 체포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김 팀장에게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김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권지혁이 제공한 디지털 장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음을 알았다. 그는 부하 요원 2명에게 눈짓했다. 저쪽 부상자도 확보해. 우리 쪽 밴으로 이송한다. 비공식 정보원이다. 신원 확인은 내가 직접 하지. 요원들이 권지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찼던 야적장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감사도 원망도 아닌 기묘한 이해와 인정의 눈빛이었다. 권지혁은 NIS의 비공식 차량에 실려 경찰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직 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내부 감찰 중 발생한 마찰 정도로 축소 보도하려던 검찰과 언론의 시도는 NIS가 권지혁으로부터 넘겨받은 디지털 장부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장부에는 최민환이 지난 5년간 국내외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유린했는지,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얼마의 검은 돈을 수수했는지, 그리고 경쟁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바이퍼스 같은
하부 조직을 이용했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태구와 VI 펄스 조직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고 그들의 배후였던 최민환의 몰락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강서연은 NIS 내부 청문회에 출석했다. 공식적으로는 명령 불복종 및 독단적 작전 수행에 대한 징계위원회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원도 별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인천항에서의 마지막 총격전까지 권지혁의 존재를 비밀정보원 코드네임 K로 대체하여 모든 것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한 고위 간부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강요원, 당신은 현상 수배 중인 마피아 보스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소. K가 권지혁이라는 것을 부인하겠소? 서연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내부에 가장 큰 암적 존재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김진우 팀장이 제출한 보충 보고서와 디지털 장부라는 물증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서연의 강제 휴직은 철회되었고 그녀는 즉각 현업으로 복귀했다. 부산항 작전에서 순직한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되었으며 그들은 단순한 작전 실패의 희생양이 아닌 거대한 부패를 밝히다 순직한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권지혁은 NIS의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증언을 마쳤다. 그는 자신이 가진 국제범죄 조직망에 대한 남은 정보를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거래를 완수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인천항 총격전 중 실종, 사망 추정으로 처리되었다. 암흑가의 제왕 카이저 권지혁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는 최민환 스캔들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되찾았다. 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NIS의 대테러 국제범죄 전담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깊어졌고 행동은 더욱 단호해졌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새 오피스텔 우편함에 작은 소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 불명, 소인은 지구 반대편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에서 찍혀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어떠한 편지나 메시지도 없었다. 그저 벨벳 천 위에 고이 놓인 완벽하게 보존 처리된 한 송이의 검은색 장미가 전부였다. 그것은 카이저가 자신의 희귀함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그의 상징과도 같은 꽃이었다. 서연은 검은 장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화병에 꽂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저 불빛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최민환과 또 다른 권지혁이 숨쉬고 있을 터였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음 작전 보고서를 펼쳤다.